오빠가 상주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알았어. 기다릴게. 그러나 아들은 계속 핑계를 대며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냥 우리끼리 장례식 치르자. 오빠는 끝까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남편의 장례식은 결국 아들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상주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그녀는 참다 못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시애비가 죽었다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장례식에 올 생각도 안 하냐? 정우 어딨어? 정우 바꿔봐. 어머님, 저희 지금 엄청 바빠요. 아버님 장례식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죽게 생겼다고요? 아시겠어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었지만 결국 그 기회를 박찬 것은 아들 부부였습니다.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송미자 여사님과 남편은 희한한 인연으로 만났습니다. 중학교 동창이었던 그 둘은 각자 다른 삶을 살다가 결국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릴 때부터 순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정이 많고 순수한 성격이라 친구가 많았지만 동시에 그런 성격을 이용하려는 나쁜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시절 남편을 노골적으로 괴롭히려는 아이들이 있었고 그녀는 친구로서 그런 모습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태정이, 너는 달란다고 다 주냐? 준호 알지? 그 자식이 너더러 뭐라고 하고 다니는 줄 알아? 호구란다. 호구. 애들이 다 너 호구로 알면 어쩌려고 그래? 그러냐, 뭐. 난 뭐라고 하고 다니든 상관없어. 있으면 나눠주고, 없으면 아니고 그런 거지. 괜찮아. 너, 나 걱정되는구나. 아이고, 답답하긴. 걱정은 무슨, 맘대로 해. 그게 내 거냐? 내 거지. 미자야, 넌 뭐 필요한 거 없어? 됐거든. 당시 남편의 집안 형편은 좋은 편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선하고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반면 그녀의 집안은 형편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도박으로 있던 재산마저 날려버렸고 중학교를 졸업한 그녀를 돈을 받고 식모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희미했습니다. 그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어머니는 옆 동네 잔치집에 일을 하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열밤만 자고 돌아올게. 그동안 잘 지내고 있어라.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고 가족은 그녀의 소식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화가 났던 그녀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화는 불안과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엄마가 왜 안 오지?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아버지에게 물어보았지만 아버지는 어머니 이야기만 꺼내면 성질을 내고 그날은 꼭 술에 취해 욕을 하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집은 점점 황폐해졌고 어머니가 하던 일들은 고스란히 그녀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동생들을 돌보는 책임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진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누나, 밥 줘, 배고파. 금방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부엌으로 달려가 불을 지피고 대충 끓인 국과 밥을 내놓았습니다. 아직 어린 동생들이 숟가락질을 하며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동생들에게 먹을 것을 챙기고 학교를 보내며 어른처럼 살아갔습니다. 자신은 학업도 제대로 이어갈 수 없었지만 동생들이라도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어른 흉내를 내며 동생들의 숙제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가끔 동생들이 울거나 떼를 쓰면 그녀는 겨우 참고 있던 눈물을 삼키며 동생들을 달래야 했습니다. 엄마가 돌아오면 우리도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을 거야.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가 돌아올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녀와 가족들을 애처롭게 바라보며 한마디씩 했습니다. 참 안 됐다. 어미가 자식들 놔두고 어디로 갔는지. 저 애가 다 키우고 있대. 대단하다. 대단해. 그 말들은 그녀에게 위로가 되기보다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책임감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원망도 점점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어떻게 자식들을 두고 떠날 수가 있어? 열밤만 자고 돌아온다더니 그렇지만 원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동생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돌아오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송미자를 안아주곤 했습니다. 미안하다, 미자야. 고생 많았지? 그러나 꿈에서 깨어나면 차가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부재는 현실이었고, 그녀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며 스스로 어른이 되어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부모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휴지 조각처럼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살던 동네를 떠나 처음 밟는 낯선 땅에서 남의 집살이를 하며 눈칫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 집에서 온갖 고된 일을 겪고 난 뒤 겨우 식모살이를 끝내고 나온 그녀의 나이는 20살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집을 떠나는 것만으로도 해방감을 느끼며 행복했습니다. 이후 시내의 한 쌀 가게에서 계산하고 정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눈치를 봐야 하는 식모살이보다 힘들지만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쌀 가게에서의 일이 더 좋았습니다. 그 가게여서 일한 지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사장님이 그녀에게 선을 보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자야, 너도 이제 연애도 하고 결혼해야 되지 않아? 결혼이요? 저는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요. 지금부터 만나야 25 전에 결혼할 거 아냐? 내가 선자리 좀 봐줄까? 선이요? 부끄러운데요. 그냥 만나나 봐. 너랑 동갑인데 애가 아주 듬직하니 성격도 좋아. 지금이야 어렵게 되기는 했지만 지 가족 밥 굶길 놈은 아니다. 그럼 제가 부끄럽지만 사장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녀는 사장님을 믿고 선자리를 주선하겠다는 말에 따랐습니다. 약속 날짜가 정해지고 21살의 그녀는 설렘과 부담을 안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낯익은 사람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너 정미자 아니야? 나야. 나 박태정 기억나냐? 그녀는 놀라면서도 반가웠습니다. 기억나지? 그 호구짓 타고 다니던 박태정. 잘 지냈어? 여긴 어쩐 일이야? 나 우리 엄마가 선 좀 보라고 해서 선 보러 왔는데 설마 내가 그 상대냐? 그녀와 선을 보기로 한 사람이 바로 중학교 동창이었던 남편이었습니다. 고향과 거리가 먼 지역에서 다시 만난 것을 두고 그녀는 사람 인연이란 참 요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며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도 그동안 쉽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재산 다 날리고 뿔뿔이 흩어져 살았어. 지금은 이 주변에서 탄광에서 석탄 캐는 일을 하고 있어. 남편은 일을 마치고 국밥집에서 밥을 먹다 쌀가게 사장님과 친분을 맺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와의 이야기를 통해 각자의 고된 삶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존재에 의지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정을 들으며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도 아버지로 인해 가족이 흩어진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남편의 아버지는 사람 좋은 성격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지만 그녀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정을 남편에게 구구절절 이야기했습니다. 그때까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 그녀를 남편은 다 이해한다는 듯이 휴지를 뜯어 건넸고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너도 참 고생 많았다. 태정이 너도 고생 많았어. 그날 이후로 그녀와 남편은 서로 의지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로만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정이 들고 연애 감정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자신만 그런 줄 알고 억울했지만 알고 보니 남편도 그녀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23살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특별한 것 없이 간소하게 치렀고 둘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사진관에서 사진 한 장을 찍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두 사람은 살림을 합쳐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탄광에서 석탄을 캐는 일을 했고 그녀는 여전히 쌀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형편은 여전히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아끼며 적은 돈이라도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러던 중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일하던 탄광의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그곳에 갇힌 줄 알고 일하다 말고 현장으로 달려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태정아, 태정아. 안 돼, 이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다시 만났는데. 태정아, 안 돼. 한참을 울고 있던 그녀의 뒤에서 얼굴이 석탄으로 새까맣게 뒤덮인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미자야, 나 여기 있어. 왜 울어? 나 괜찮아. 남편은 그녀를 안심시키려 웃음을 보였고 검은 얼굴 사이로 보이는 하얀 치아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남편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이제 당장 그만둬. 이게 몇 번째야? 지난번에는 사람들도 많이 죽었잖아, 태정아. 탄광 일을 그만둬. 나 불안해서 못 살겠어. 갑자기 관두면 사람들한테 민폐야 뭐 할 일이라도 정하고 그만두던지 해야지 미자야. 내 걱정 말어. 나 송금 봐봐라. 생명선이 이렇게 길다. 남편은 이런 와중에도 실없는 농담을 했지만 그녀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척 언니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언니, 수키 언니 맞지? 여긴 어쩐 일이야? 너 미자구나. 나 여기에 시댁이 있어서 왔어. 어이구, 너 여기 살았어? 너희 가족 소식은 들었는데. 언니는 그녀의 손을 붙잡고 먹먹한 목소리로 그녀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시댁 제사를 지내고 돌아가는 길이라며 그녀는 언니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언니는 그녀와 남편이 살던 작은 집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둘이 사는 거야? 화장실은? 화장실은 저쪽에 500m 정도 가면 공동 화장실이 있어. 이런 데서 어떻게 사냐, 미자야. 언니는 서울에서 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친구도 많고 생활도 안정적이라는 언니의 이야기는 그녀에게 전혀 다른 세계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던 중 언니가 그녀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미자야, 너 서울 와서 살래? 서울? 아, 무서워. 서울은 눈 뜨고 코 베어간다는 데 아니야? 아니야, 서울이 기회의 땅이야. 동대문 쪽에 내가 아는 사람이 포목상을 하는데 이번에 그 가게를 처분하고 시골로 내려간대. 싸게 나온다고 하니 너 한번 해볼래? 포목상? 그래, 거긴 이미 오래된 곳이라 거래처도 많아. 가서 일하다 보면 금방 익힐 수 있을 거야. 내가 욕심 같아서 찜해 두긴 했는데 네가 하면 딱 좋겠다. 언니의 제안은 그녀에게 인생의 첫 번째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언니, 그럼 내가 남편이랑 상의해서 꼭 할게. 상의할 것도 없어. 다들 눈독 들이고 있어. 얼른 결정해서 나한테 연락 줘. 고마워, 언니. 고맙긴 뭐가. 너 사는 거 보니까 내가 더 마음이 아프더라. 언니가 떠난 후 그녀는 남편이 퇴근할 시간을 기다리며 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퇴근 시간이 되었음에도 태정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불안해하며 기다리던 찰나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어머, 이 갓난아기는 뭐야?
남편의 품 안에서 갓난아기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사무실 앞에 이 아이가 놓여 있더라고. 아마 누가 내다 버린 것 같아. 아, 근데 그걸 왜 집으로 데리고 와? 어디 고아원이라도 맡겨야지. 목이 찢어지게 울던 애가 나를 보더니 눈물을 딱 멈추고 갸르르 웃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다른 데다 보내? 미자야, 우리가 이 애 키우자. 남편의 성격상 그럴 만도 했지만 그녀는 당장 아이를 기를 여력이 없다고 생각해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무릎까지 꿇고 빌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기가 깨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분유와 분유통을 사와서 삶고 바로 아기에게 분유를 먹였습니다. 살겠다고 열심히 분유병을 붙잡고 먹는 아이를 보며 그녀의 마음도 짠해졌습니다. 남편이 어디서 낳아온 아이가 아닌가 하는 의심은 조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흘렀고 결국 그녀와 남편 모두 아기에게 정이 들어 어디로 보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 그녀는 아기를 돌보느라 잊고 있던 이야기를 남편에게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서울로 가자. 서울? 웬 갑자기 서울이야? 남편이 당황했지만 그녀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한참 고민하더니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 아이도 키우기로 했는데 더 넓은 세상으로 가야지. 이대로 살다가는 죽도 밥도 안 돼. 다 정리하고 갑시다. 결국 두 사람은 살던 곳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사기꾼 같았고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그녀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며 가게 일에 재미를 붙였습니다. 남편 역시 사람이 좋아서 주변에 따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덕분에 두 사람은 2년 만에 서울 생활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고마운 수키 언니에게 좋은 선물도 했습니다. 언니는 그녀가 버려진 아이를 키우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우라고 그랬지? 이제 3살 됐나? 응, 3살이야. 잘생겼어. 아무리 그래도 너도 내 자식을 낳아야지. 어찌됐든 내 핏줄은 아니잖아. 내가 낳은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뭐 그런 소리 마. 그건 그렇지만 애 하나만 키울 거야? 형제가 있어야지. 그녀도 따로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서울 생활에 적응하느라 애를 가지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자신이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동생들을 돌보며 힘겹게 살아왔던 그녀는 결혼 전까지 아이는 고사하고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조차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뼈저리게 느끼며 자랐습니다. 그런 그녀가 결혼 후 처음으로 생각을 바꾼 것은 정우 때문이었습니다. 정우는 어린 시절 남편과 함께 데려와 키운 아이로 그녀의 마음을 서서히 녹였습니다. 정우가 두 팔을 벌리며 그녀에게 안기거나 까르르 웃으며 뒤뚱거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송미자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정우가 해맑게 그녀를 부를 때마다 그녀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동생들을 돌볼 때와는 전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정우는 그녀가 처음으로 내 아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해준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도 아이를 가져볼까? 정말 당신은 아이 싫다며. 정우를 보니까 나도 우리 아이를 낳아보고 싶어. 남편은 기뻐하며 그녀의 결심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평생 고된 일을 해왔던 탓인지 그녀는 좀처럼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마을에 용한 무당이 있다더라. 거기 가보자.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고 약재를 찾아다니고 용하다는 무당까지 찾아갔습니다. 기도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하느님, 부처님, 제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하지만 노력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점점 지쳐갔고 남편도 무기력해졌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자.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게 없잖아. 그래, 어쩌면 우리가 정우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인연일지도 모르지.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그 즈음 송미자는 느닷없이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평소와 달리 속이 울렁거리고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려니 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을 찾아간 그녀는 의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이네요. 그녀는 의사의 말을 듣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정말인가요? 제가 정말 임신을 했나요? 네, 6주 차입니다. 앞으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대. 뭐라고? 정말이야? 남편은 그녀를 와락 끌어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믿기지 않는 기적에 감사를 표하며 조심스럽게 새로운 생명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배 속의 아이에게 말을 걸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우리 아가 엄마가 얼마나 널 기다렸는지 아니? 건강하게 태어나기만 하면 돼. 엄마는 그거면 충분해. 그리고 그녀는 첫째와 4살 터울의 딸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포목상을 하며 돈도 많이 벌었고 평수 넓은 아파트로 이사도 했습니다. 그녀는 육아를 맡았고 남편이 가게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주변에서 좋은 정보를 얻어 재테크도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우는 동생이 태어나자 심한 질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야, 동생 꼬집고 그러면 안 돼. 동생이 아야 하잖아. 동생이 미워. 못생겼어. 싫어. 아이고, 우리 정우가 왜 그럴까? 오빠가 동생을 미워하면 어떡해? 엄마는 정우도 소중하고 우리 정아도 소중하단 말이야. 둘이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몰라. 난 얘 싫어. 그녀는 정우가 어려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러나 정우는 커갈수록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말썽꾸러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부모들에게 사과를 해야 할 일이 많았고 결국 중학생 때는 친구를 괴롭혀 강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참다 못해 크게 혼을 낸 적도 있었습니다. 정우, 너 이놈의 자식! 언제까지 엄마 아빠 속 썩이고 다닐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내가 뭘? 난 그냥 친구들이랑 노는 게 좋아. 누가 노는 거 가지고 그래? 다른 사람들 괴롭히고 나쁜 짓은 하면 안 되잖아. 이놈아! 알았어. 알았다고. 그러나 정우의 태도는 그때뿐이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아들의 모습에 그녀와 남편은 한숨만 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딸은 스스로 알아서 잘 자랐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직접 말을 했고 그녀는 그것을 해주기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딸은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딸이 대견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녀의 딸 정아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고 아들은 대학 입학은 꿈도 꾸지 못한 채 집에서 빈둥거리며 불량스러운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기 바빴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군대에 다녀오면 정신을 차릴 거라며 막연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 입대를 2달 앞둔 어느 날 아들이 배가 불룩한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인사해. 내 여자친구야. 얘 임신했어. 5개월이래. 나 입대 전에 결혼하려고. 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녀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주예요. 올해 20살이고요. 오빠 집 엄청 좋다. 우와, 여자아이의 부모가 걱정된 그녀는 마음을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 부모님은 이 사실을 아시니? 부모님이요? 저 부모님 없어요. 고아예요. 고아라는 말에 그녀의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왔습니다. 순간 송미자의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켰습니다. 고아라는 말이 그녀를 오래된 기억 속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니가 떠났던 어린 시절의 자신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책 없이 임신을 했다고? 한심하고 무책임하다. 그런데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그녀는 여자아이의 배를 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뒤 동생들을 돌보며 살아야 했던 고된 날들.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었던 외로움. 영주의 모습에서 과거의 자신을 보며 그녀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대책 없이 임신한 두 사람이 한심하게 느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자아이를 향한 측은한 감정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여자아이를 손을 잡고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마치 이 상황이 당연한 듯 둘은 송미자 앞에서 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와 아들의 결혼 이야기가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영주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한편으로는 안타까움과 한편으로는 걱정을 느꼈습니다. 영주야, 결혼하면 많이 힘들 거야. 너희 둘 다 아직 어리고 책임져야 할 것도 많아. 네, 어머님. 저도 알아요. 저 정우 오빠랑 아이랑 잘 살아보고 싶어요. 자신 있어요. 어머님한테도 당연히 잘할 거고요. 그날 이후 영주는 대놓고 아들 방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고 그녀와 남편은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아휴, 저놈이 정말 하다하다. 군대 갔다 오면 정신 차릴 줄 알았더니 그 전에 일을 치고 말았네. 결혼시켜야지 뭐. 지가 저지른 일은 책임져야지. 남편의 말처럼 그게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생전 처음 보는 며느리와 함께 지내게 되었고 그 사이 아들은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그녀의 결심과는 다르게 며느리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의도 없다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릴 적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럴 거라고 애써 웃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린 며느리의 수발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영주야, 시장에 고등어가 싸길래 좀 구워봤다 어떠니? 별로니? 몇 번을 말해요. 저는 굴비나 갈치를 좋아한다니까요. 아무튼 전 안 먹을 거니까 버리든 누굴 주든 알아서 처리해요. 이 아까운 걸 왜 버리냐? 우리 정아가 좋아하잖니. 너는 굴비 구워줄게. 저 고등어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다고요. 저 임산부예요. 배려 좀 해주세요. 제발 버리라고요. 그녀는 어릴 적 식모살이를 하던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린 며느리는 까탈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던 딸도 새언니 때문에 고초를 겪었습니다. 엄마, 언니가 또 내 방에 들어왔나 봐. 뭐? 걔가 내 방을 왜? 몰라. 내 교과서에 맨날 낙서해놔. 진짜 짜증나. 수업 시간에 필기해둔 거에도 낙서해놨어. 미치겠어. 엄마가 잘 말해볼게. 아우, 속상해. 참다 못한 그녀는 며느리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영주야, 정아가 이제 고등학생이고 수험생이잖니. 그런데요? 그런데요가 아니라 내가 좀 신경 써줘. 내 시누이가 공부 욕심 있는 거 알잖아. 애 방에서 애 책에 낙서하고 그러지 마라. 심심하면 너 볼 책 사줄까? 너 뭐 좋아하는 거 있어? 그녀의 말에 며느리는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노려보다가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부모에게 배운 게 없어서 저러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기다렸다가 남편 앞에서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버님, 저희 집에서 못 살겠어요. 저 나가서 살래요. 어머니랑 아가씨가 저를 미워해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 임산부인데. 며느리는 마치 그녀와 딸이 자신을 괴롭히기라도 한 것처럼 말했고 남편은 그런 이야기에 쉽게 넘어갔습니다. 그래, 내가 쉽지 않겠구나. 애기 낳으면
따로 집을 구해줄게. 좀만 참아라. 남편은 며느리 앞에서 기를 쓰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며느리가 출산을 하고 난 뒤 남편은 가까운 곳에 아파트를 얻어주었습니다. 분가를 한 뒤 압박이 덜했는지 며느리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출산 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고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고 싶어 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시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제가 카페를 하나 차려보고 싶어요. 요즘 카페 창업이 유행이잖아요. 저도 열심히 해서 성공해보고 싶어요. 남편은 처음엔 난색을 표했습니다. 카페라 좋은 생각이긴 한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란다. 창업에는 돈도 많이 들고 실패할 위험도 커. 그렇게 하고 싶으면 일단 먼저 카페에서 일을 해보고 난 뒤 차리는 건 어떠냐? 알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아버님, 저도 이제 저만의 길을 만들어 가고 싶어요. 그리고 남 밑에서 일하는 거랑 직접 하는 거랑은 다르죠? 시간 낭비예요. 며느리는 간절한 눈빛으로 계속 설득했습니다. 송 여사님 역시 옆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모아둔 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시아버지에게 사업 자금을 요청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런데 조금만 도와주세요. 정말 열심히 할게요. 이건 제가 아버님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거예요. 남편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느리의 간절한 설득이 계속되자 결국 사업 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좋다. 내가 그렇게 원하니 이번 한 번만 믿어보마. 하지만 이 돈은 가벼운 돈이 아니다. 정말 열심히 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렇게 며느리는 희망찬 마음으로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개업 날에는 가족도 초대해 응원을 보냈습니다. 송미자도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있었지만 며느리를 응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차린 지 몇 달 만에 매출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운영비와 임대료는 계속 쌓여만 갔습니다. 며느리는 밤낮 없이 일을 하며 손님을 끌어모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되네요. 결국 카페는 오픈한 지 몇 달 만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잘해보려고 노력했으면 그걸로 된 거다. 하지만 다음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알겠니? 이번 일을 통해 영주 너도 느낀 게 있다고 생각한다. 그거면 되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도 남편은 며느리가 사업을 하겠다고 가져간 돈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손주를 위해 애들이 정신을 차리길 바라는 마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사업에 번번이 실패했고 그때마다 당연하다는 듯 돈을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가져간 돈만 해도 몇억 원을 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제대하고 나서 아들과 며느리는 인터넷 쇼핑몰을 차렸다고 했습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겨우 성공을 했는지 4살 때까지 그녀가 키우던 손주를 데려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인사해. 이제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 거야. 그러자 손주가 울면서 칭얼댔습니다. 싫어, 싫어. 나는 할머니랑 살 거야. 엄마 아빠랑 안 살 거야.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갈게요. 요즘 정말 바쁘거든요. 저희 사업 대박 났어요. 그 말만 남기고 며느리는 손주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인사도 없이 떠나는 모습에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그 무렵 그녀의 딸 정아 씨는 법대에 입학해 다니고 있었습니다. 딸은 오빠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빠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엄마가 손주 보고 싶어 하는 거 다 알면서 연락 한 통 안 할 수가 있냐고요. 바쁘다는데 어쩌겠니? 엄마 아빠 밑에서 어떻게 오빠 같은 사람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보면 남 같아요. 딸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그녀는 괜히 흠칫 놀랐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고 궁금했지만 연락을 하면 아들과 며느리는 피하기 바빴습니다.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며 단념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녀보다 더 속상해했습니다. 내가 지들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전화하니까 뭐라는 줄 알아? 뭐래? 귀찮게 하지 말래. 그게 지 애비한테 할 소리냐고. 아휴, 이제 연락하지 말어. 괜히 속만 상하니까 잘 살면 됐지 뭐. 그래, 언젠가는 철들 날이 오겠지.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딸은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딸이 자리를 잡자 그녀와 남편은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조용한 시골로 내려가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포목상을 정리한 뒤 여행에서 봐둔 전원주택을 계약해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짐을 싸다가 갑자기 주저앉았습니다. 허리가 아프다며 일어나지 못하더니 다리의 힘이 풀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당황한 그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야, 네 아빠가 쓰러졌다. 어딨니? 와서 아빠 좀 부축해서 병원에 같이 가자. 엄마, 그런 일이 있으면 119에 전화해야죠. 저한테 전화하면 어떡해요? 아, 정말 가지가지 하시네. 아들은 그렇게 말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어처구니가 없었고 남편도 옆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119에 전화를 걸어 남편과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허리 디스크겠거니 하며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정밀 검사를 권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흉추 쪽에 종양이 생겨 뼈를 누르고 있습니다. 종양이요? 암이란 말씀이세요? 아, 네. 지금 이 상태로는 수술이 어렵습니다. 일단 방사선 치료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남편과 그녀는 멍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전원 생활을 꿈꾸며 모든 것을 정리한 시점의 암이라니 모든 계획과 꿈이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그저 남편이 살기만을 바랐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았지만 남편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딸은 퇴근 후 매일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연락을 해도 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결국 아들을 포기한 듯 했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다며 전화를 했지만 며느리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궁금해하지 마세요. 이제 애도 할아버지, 할머니 안 보고 싶다고 하네요. 사춘기라서 그런가 봐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됐어. 그놈들 안 보고 가도 그만이야.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남편에게 힘을 주려 했습니다. 어딜 가긴 가요. 당신 나랑 시골 가서 살아야지. 미안해, 여보. 아빠 치료 열심히 받으면 다 나을 테니까 걱정 말아요. 엄마도 아빠도 나쁜 생각하지 마세요. 지쳐있던 그녀와 남편은 딸의 말에 조금이나마 힘을 얻었습니다. 딸은 어느 날 그녀를 따로 불러내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오빠 지금 하는 사업 완전 망하고 있나 보더라. 뭐, 그 잘난 사업이 왜 망한다니? 다른 회사 디자인을 그대로 베껴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하던데? 그래서 난리인가 보더라. 쇼핑몰 고객들이 신고하고 환불 요청한다고. 나도 선배 변호사한테 들었어. 그래, 그렇게 일하느라 바쁘다고 유난 떨더니 참 잘 됐다. 딸의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는 마음속에서 아들에 대한 애틋함이 여전히 남아있어 걱정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한편 남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남편의 마지막 인사를 부탁했지만 그들은 건성으로 대답만 하고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혼자서 아는 변호사를 병원으로 불렀습니다. 딸과 그녀도 함께한 자리에서 남편은 힘든 몸을 일으켜 유언을 남겼습니다. 직접 글로 쓰고 녹음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숨겨와서 미안하다. 우리 딸, 네 오빠 아니? 그놈 자식이 그렇게 망나니 짓을 하고 다니는데도 너는 혼자서 잘 커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딸은 목 놓아 울었습니다. 평생 오빠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친오빠가 아니라는 사실에 적잖이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딸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암을 이기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신보다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던 남편이 이렇게 빨리 떠난 것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또한 남편의 병을 미리 알아차리지 못한 자신이 한탄스러웠습니다. 남편의 사망 후 딸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가 상주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알았어. 기다릴게. 그러나 아들은 계속 핑계를 대며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냥 우리끼리 장례식 치르자. 오빠는 끝까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래, 그러자. 남편의 장례식은 결국 아들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상주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그녀는 참다 못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시애비가 죽었다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장례식에 올 생각도 안 하냐? 정우 어딨어? 정우 바꿔봐. 어머님, 저희 지금 엄청 바빠요. 아버님 장례식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죽게 생겼다고요? 아시겠어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었지만 결국 그 기회를 박찬 것은 아들 부부였습니다. 장례식은 딸의 예비 사위인 동료, 변호사가 대신 상주 역할을 맡아주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장례식을 끝내고 남편을 장지에 모신 후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한동안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하며 의지했던 든든한 남편이 하늘나라로 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커질수록 아들에 대한 원망도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딸에게 결심을 전했습니다. 정아야, 정우한테 이제는 말해야겠다. 걔랑 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끔찍해. 엄마 다녀올게. 엄마, 혼자 갔다가 무슨 일 당하려고 그래요. 나랑 같이 가요. 내가 주소 아니까. 그녀는 딸과 함께 10년 만에 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가는 길 내내 긴장과 분노가 섞여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런 그녀를 딸이 가만히 안아주며 토닥였습니다.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 앞으로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는 온갖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앞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지 기업 물러가라는 시위 구호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지만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가 그녀와 딸을 발견하고는 다가왔습니다. 며느리는 가까이 오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보셨죠?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저희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아가씨. 아가씨 변호사라면서요. 우리 좀 도와줘요. 그렇게 사정을 하는 모습을 본 아들이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당신 왜 이래? 일어나 어서. 내가 말한다니까. 아들은 며느리를 제지하고 그녀에게 태연히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왔어? 지 애비가 죽었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태도로 말을 하는 아들을 보자 그녀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멱살을 잡으며 외쳤습니다. 내가 왜 네 엄마야? 난 네 엄마 아니야. 넌 죽은 네 아버지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아이, 왜 이래? 오랜만에 왔는데 진정 좀 해봐. 야, 정아야, 엄마 좀 말려봐. 그때 딸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오빠 아니.
박정우 씨, 오늘 아빠가 남긴 유언장을 가지고 왔어요. 그거부터 확인해. 딸은 준비해 온 남편의 유언 녹음을 들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정우, 넌 내 아들이 아니다. 네가 내 장례식에 오기만 했어도 네 아들을 봐서라도 내가 가진 재산의 일부를 남겼을 거다. 그런데 넌 끝내 오지 않았다. 안 봐도 훤하다. 평생 속만 썩이더니 이놈아, 넌 내 자식이 아니다. 너랑 나랑 피 한 방울 안 섞였다. 물론 네 엄마랑도 아니다. 너한테 남길 재산은 한 푼도 없다. 넌 내 호적에서 파낼 거야. 그렇게 알아라. 유언이 끝날 때까지 남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멍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아빠 아들이 아니라니? 엄마,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이건 장난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그 말에 딸이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박정우 씨, 친자 확인하고 친자무 소송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딸은 차분하게 말을 마치고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그녀를 부축해 일으키며 그곳을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야 상황을 이해했는지 아들과 며느리가 다급하게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아가씨,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저희도 장례식에 가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요, 엄마. 나 아빠 아들이니까 아빠 재산 받을 권리 있어.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러는 거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들의 말에 그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야 죄송하다고? 진심으로 죄송하긴 하냐? 돈이 아쉬운 거 아니야? 우린 너한테 할 만큼 했다. 이게 다 인과응보야. 내가 장례식에 오라고 연락까지 했건만 됐다. 일 없어. 그녀는 소리를 치고 딸과 함께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딸이 일하는 로펌에 찾아가 친자 확인 소송을 걸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DNA, 그녀의 DNA, 그리고 아들의 DNA를 통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아들이 둘의 친자가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소송 중 아들과 며느리의 사업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고 나자 아들은 그녀에게 평생 하지 않던 연락을 해대며 애걸복걸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진심이에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앞으로 평생 못했던 효도 다 할게요.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그녀는 마음이 약해지려 했지만 남편의 유언장을 떠올리며 결심을 다잡았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의 추악한 모습을 여러 번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재산을 상속받으려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차별받았어요. 학대도 당했어요. 하지만 그런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싸웠고 결국 법원은 아들의 친생자 관계 부존재와 상속 배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아들과 며느리는 계속 항소했지만 결국 모든 소송은 그녀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녀의 딸도 오빠의 행태에 지쳤는지 혀를 찼습니다. 엄마, 저 인간은 진짜 악질이야.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 인간이 어떻게 나올지 다 알아보셨나 봐. 그러니까 그런 유언을 남기셨지. 만약 그 유언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안 가. 그녀는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항소를 반복했지만 결국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판결이 나던 날, 아들과 며느리는 그녀가 4살 때까지 키웠던 손주를 데리고 와 돈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니, 얘가 이제 중학생이에요. 많이 컸죠?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저희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조금만 도와주세요. 네. 아이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애를 앞세워서 이게 할 짓이야? 내가 이 애 잘 커서 대학 들어가면 그때 등록금은 어떻게든 마련해 주마. 하지만 너희 앞길은 너희들이 알아서 개척해. 가증스러운 것들 같으니. 중학생이 된 손주는 그녀에 대한 기억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는지
대면대면하게 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아이가 잘 자라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소송이 마무리된 후 딸은 동료, 변호사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시골로 내려가 홀로 살겠다고 했지만 딸이 극구 반대했습니다. 엄마, 혼자 거기 가서 적적하게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나랑 가까운 데서 의지하면서 살아요. 엄마더러 또 애를 보라는 거냐? 아이고, 아서라. 그녀의 말에 딸은 껄껄대며 웃었습니다. 딸은 첫 아이를 낳고도 가사도우미를 쓰겠다며 사람을 구했지만 사람 구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손녀와 손자를 직접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팔자련이 하고 딸 곁에서 손녀, 손자 2명을 키웠습니다. 이제 애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크는 걸 보며 세월이 언제 이렇게 흘렀나 싶어서 가끔씩 놀래기도 합니다. 아들과의 연락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소송이 끝난 뒤에도 아들은 그녀를 협박하며 끈질기게 괴롭혔습니다. 다행히 딸과 사위의 도움으로 여러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요즘 그녀는 남편이 꿈에 자주 나온다고 했습니다. 죽기 전에 깡마르고 힘없던 모습이 아니라 젊을 때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양복을 입고 나타나요. 저한테 고생 많았다고, 잘 살아서 보기 좋다고 말하고 가죠. 남편의 꿈을 꾸고 나면 그립지만 그곳에서 잘 지내는 것 같아 안심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보, 우리 참 많은 일이 있었네. 거기서라도 누릴 거 다 누리고 잘 지내요.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녀는 그렇게 말을 마치며 웃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송미자 여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통쾌한 복수가 참 시원합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